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연일 보폭을 넓히면서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죠. 이 대표는요, 화합의 손길을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에도 지금 관심이 주목이 쏠리고 있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요, 김부겸, 정세균 두 전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 재차 시사를 했습니다. 대안을 놓고 다소 견해 차이는 있지만 현재 당 상황을 인식하는 데는 공감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죠. 문재인 정부 총리 출신이 세 사람이 연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언제쯤 이게 현실화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민주당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그냥 일반적인 그 비명계 의원들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냈던 세 분이 예.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대로는 민주당이 너무 창피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큰 그 리스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낙연 그 전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여태까지 쭉 추구해 왔던 그 민주주의라든지 당내 소통이라든지 어떤 품격 있는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 정면으로 지금 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상민 그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했잖아요. 개딸들이 이끌고 있는 이 민주당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그 전 총리들, 또 이상민 의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혐오 정치, 분노의 정치를 하고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기 그 민주당 내에 조기 그 대권 주자 갈등이 조기화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물론 뭐 좀 앞서간 얘기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상태로는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그대로 치르기는 어렵다. 당내 혁신,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강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 그 전직 총리가 세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연대 가능성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요, 총리 3인방의 연대 가능성과 함께 일각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지금 꾸준히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친명계는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이번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립각을 세우는 본질, 이낙연 전 대표의 대립각 총리의 본질, 이건 뭐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뭐 감정 싸움, 예. 뭐 대립, 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지 해법이 나오는 것처럼, 예. 지금 지금 이낙연 그 전 대표가 당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민주당이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직접적으로 한 겁니다. 네네. 작년에 대선 지고 나서 대선 패배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당이 이렇게 왔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당이 많은 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팎에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예. 얘기하는 것이 뭐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뭐 이런 간의 갈등보다는 예. 지금 민주당이 위기이고 이 민주주의 위기,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를 지금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뭔가 변화해서 다시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지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어떤 충정 어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내 갈등이랄까, 어떤 두 분의 뭐 개인적인 이런 갈등, 뭐 이렇게 좁혀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총선을 앞두고 내홍이 커지면서 당내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화합을 촉구하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좀 관심이죠. 관련해서 두 사람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만나실 일정이나 아니면 어떤 당내에서 역할을 맡기실 예정이 있으신지. 우리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겠죠. 대화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총선을
잘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은 당과 후보자들이 결정할 일이지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연일 단합을 강조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 청원 삭제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글쎄요, 뭐 화합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뭐를 제시를 해야 이게 탈당 안 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 전 총리가 요구하는 것은 당내 개혁일 겁니다. 예.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를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당내 소통 중요하다 하면서.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는 냉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는 해결될 일이 없다라는 입장이겠죠.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게 또 심각한 것이 이낙연 전 총리나 이제 정세균 전 총리는 또 호남 지역을 그 정치적인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이낙연, 정세균, 그러니까 전남 쪽하고 또 전북 쪽 그 지역에 이탈 어떤 민심이 생긴다면은 네.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 데미지가 될 겁니다. 총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재명 대표다.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전 총리 출당 청원도 삭제하라.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요. 비명계 의원들이 당내 비판을 많이 했고 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소위 강성 지지층들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별다른 그 반응이 없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출당 청원 삭제하라. 지금 굉장히 이제 급해 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재판 리스크뿐만 아니라 당내 갈등. 예.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들끼리의 권력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국면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말로 이제 뭐 하나둘씩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권리당원 표 비율 높이는 거 이거 오늘 뭐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팬클럽 이재명 대표 그 2장짜리 좀 내려놔달라. 근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를 행해야 뭐 화합을 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보통 뭐 통합이다, 소통이다, 대화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만남이나 예.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지 상황이 바뀌는 건데 예.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변화의 주문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사실이고요. 예. 그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가장 문제 제기했던 게 극성 팬덤 지지자들과 좀 결별을 해달라.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걸로 그런 팬카페에서 좀 손을 떼달라거나 아니면 뭐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심지어 뭐 의원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극단적인 무슨 위협까지 하는 예. 그런 현수막이나 발언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구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약간 미온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이번에 몇 가지 조치만 한다면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출당 청원도 저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한 것처럼 예. 몇 가지 그런 가시적인 조치만 있어도 이제 좀 뭔가 뜻을 수용하는구나. 그리고 내부 단합의 어떤 단초를 세울 수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 행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갈등설이 고조된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 전격 회동을 했죠. 하지만 만남은 15분 만에 끝났고요. 분위기는 미묘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황병준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웃는 얼굴로 악수를 건넵니다. 김 대표에 비해 인 위원장의 표정은 비교적 굳어 있었습니다. 잘 존중하고 녹여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과 달리 회동은 15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회동 분위기는 당 대변인과 혁신위원이 대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긴 호흡으로 지켜봐달라고 했고 인 위원장은 김 대표의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 김 대표님의 희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루어지실 것으로 기대한다.
정혜용 혁신위원은 이번 만남으로 언론을 통해 비친 오해들을 조금 불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어제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위원장이 15분 정도의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으로 이 눈앞에 파국은 피했다는 이런 평가 나오는데 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1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네네. 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원칙적인 얘기들을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의례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사실상 이뇨한 혁신위원회는 지금 이제 종결, 해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조기 해산 상황.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혁신을 그러면은 어떻게 정말 완결할 것인가.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숙제인데 뭐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이뇨한 혁신위원회에서 제기했던 혁신안들이 실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자꾸 이 혁신안이 뭐 공관위에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글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당 지도부라든지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그런 그 혁신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어떤 뭐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혁신은 뭐 공관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게 그렇진 않죠. 그 혁신의 흐름은 당 지도부에서 얼마든지 그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혁신을 바라는 그런 민심에 지금 그 어긋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걱정은 됩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이제 촉박해지는데요. 예. 공관위도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선거구에서 지금 경선을 또 빨리 치러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진행 사항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그 때를 놓치면 시간을 놓치면은 혁신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총선에 다급해지면은 굉장히 그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느 시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뇨한 혁신위가 뜨면서 가장 충돌하는 지점이 저는 김기현 대표 리더십과의 충돌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위가 예. 뭐 마치 김기현 대표를 뭐 대체하거나 뭐 흔들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뭔가 김기현 그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예. 목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속에서 좀 출발을 했고 예.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상당히 그 적극적인 행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그런 거죠. 혁신위가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받으십시오. 안 받으면 뭐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뭐 중진 험지 출마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에는 바람직하다고 보였지만 예. 안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식의 안이 되면서 그럼 과연 혁신의 내용이 이거밖에 아니었냐라는 이제 약간 용두사미도 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었고요. 예. 지금은 갈등으로 대충 그냥 봉합하자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가 이제 조기에 종료할지에 대해서 사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 영입인재 1호 인사인 이수정 교수가 험지인 이 경기 수원 정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반면 용산 참모들 이 박미식 장관이나 뭐 김은혜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분당 을리학이 나오고 있고요. 이영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같은 경우도 좀 따뜻한 곳 원하잖아요. 네. 누구는 험지 가고 누구는 따뜻한 거 원하냐. 이렇게 내부에서도 좀 조율이 힘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따뜻한 곳을 원하겠죠. 그런데 근데 지금은 사실 누구나 할 거 없이 조금 그 유명세가 있는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험지 쪽으로 가는 게 그 당의 혁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수도권 총선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네네. 이게 선택이 아니라 굉장히 필요 불가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와 이런 그 선수들이 이 소통을 빨리 해야 됩니다. 전략을 짜줘야 되는데 이 교통 정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그 교통 혼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없는 경우에 우리 선수들끼리 상당히 유명세가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선수들끼리 서로 내전을 치러야 하는 그러면은 그만큼 전체적인 총선에서는 불리해지는 거죠. 이런 거를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근데 뭐 정 안 되면은 뭐 경선으로 가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크나큰 전력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을 해서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죠. 여당 의총 첫 참석인 만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시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만 때가 때인 만큼 여당에 이제 일종의 신고식을 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약간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인가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국민의힘과 우리는 뭐 뜻을 같이 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취지 발언도 했고요. 뭐 어떤 국회의원은 이제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정이다라는 것처럼 보이면서 뭐 기념 촬영도 같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어떤 총선 출마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의 뭐 지지, 뭐 화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정책 설명을 빌어서 네. 진짜 출정식이라 그럴까요? 뭐 그만큼 간 것 같은데 글쎄 한동훈 장관이 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과가 필요해서 뭐 이민청 신설이랄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게 한동훈 개인의 정책이 아닌 이상 예. 이게 훨씬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좀 공론화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저는 한동훈 장관도 그렇지만 앞서 얘기한 뭐 용산이나 국무위원들의 지금 총선 출마라는 것들이 너무 그 공직을 활용해서 개인의 일신의 영달을 좀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회의원 했다가 장관 했다가 또 다시 국회의원 했다가 이런 식의 공직이 너무나 지금 당연하게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참 괴리가 크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요, 한 장관에 대한 이 여당 내 기대감은 아주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 장관을 어떤 식으로 이번 총선에서 활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깊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글쎄 비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역구 얘기도 나오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네,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뭔가가 뭐냐면 그 원칙과 상식, 공정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그러면은 총선에서도 그런 가치를 살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냥 따뜻한 지역 강남 3구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안정권 그 비례 번호라든지 예. 이런 거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강북 험지에서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강북 그 험지에서 열심히 싸워주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제대로 낸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말 공정과 상식과 원칙에 맞는 그런 그 정치인으로서의 첫 발을 제대로 띄는구나. 오히려 저는 그게 총선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비례 번호를 받아가지고 전체 선거를 지휘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가 지원 유세 해준다고 해가지고 안 될 사람이 뭐 당선되고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닙니다. 일단은 수도권 선거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존에 야권 국회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의 그런 정치를 했다면은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뭔가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식과 공정에 맞는 그 정치 행보를 하면서 그리고 강북 지역에 가서 시장에서 좀 쓴소리도 듣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정치를 경험할 때 저는 앞으로 큰 정치인이 오히려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